네, 오늘은 몇 년 전 사고로 한때 우리의 뉴스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던 주제, 수에즈 운하에 관해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프랑스와 영국이 무역을 위해서 혹은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 건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이를 실제로 실행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운하 건설에 참여했던 이집트인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었는지, 어떤 문제와 갈등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국주의의 발현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떠한 의미를 지닌지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수에즈 운하 건설과 건설 이후 있었던 흥미로운 일들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수에즈 지역에 운하를 짓는다는 발상은 기원전 고대에서부터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사업가였던 페르디낭 드 리셉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운하로 연결한다는 아이디어를 접한 레셉스는 수에즈 운하가 프랑스의 국제 무역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고 1850년대에 자신의 생각을 당시 이집트 지역의 통치자였던 사이드에게 전달합니다.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이드 역시 레셉스의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사이드가 보기에 수에즈 운하가 이집트에게도 여러가지 이점을 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건설될 경우 유럽 열강들에게 기존보다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이집트가 여전히 통치를 받고 있던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도 더 많은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사이드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사이드가 보기에 수에즈 운하 건설의 핵심은 유럽 열강들과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 이집트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드의 이런 목표는 이미 시작 과정에서 크게 위협받았습니다. 운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레셉스는 사이드의 반대를 꺾고 프랑스가 과반의 지분을 획득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1854년 수에즈 운하 회사가 출범했을 때 사이드는 44%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의 주주들이 52%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회사의 본부는 파리에 있었고 이곳 이사회에는 단 한 명의 이집트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사의 본부가 아무리 프랑스에 있고 회사의 이사회가 모두 프랑스인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건설은 이집트인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이들은 일명 펠라라 불리는 이집트 농민들이었는데 이들은 이전에도 이집트에서 국가적 건설 현장에 노동력으로 투입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노동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보기에 마침 이집트에 이런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행운에 가까웠습니다. 안 그래도 막대한 노동력이 투입될 건설 과정에 우연히 공짜 노동력이 존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따라서 실제로 1859년부터 약 6만 명의 이집트 농민들이 교대 근무 형식으로 수에즈 운하 건설 과정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경우 한 번 투입된 농민들은 약 2주 정도 노동을 한 끝에야 다른 농민들과 교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와 이집트 모두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전에 이집트에서 이 농민들을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건설 현장에 강제적으로 투입되었을 때와는 달리 수에즈 운하 건설에는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국제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제대로 보상을 주지도 않는 강제적인 노동력 투입은 큰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프랑스를 견제하려고 했던 영국, 그리고 이집트의 독립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한 오스만 제국에서 이런 문제점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의회에서는 곧 하루가 멀다 하고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 노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이를 노예제와 비교하면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고 노골적으로 문명화된 국가로서 전 세계에서 노예제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영국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말하며 프랑스와 이집트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집트 내에서도 직접적으로 노동 현장에 투입되는 농민들 말고도 수에즈 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했습니다. 우선 유럽에서 공부하거나 유럽의 동양에 관심이 많은 엘리트층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이 보기에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노동은 이집트가 당면한 과제, 즉 자유와 평등으로 상징되는 근대화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엘리트층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전통적인 대지주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는 대지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동력이 강제로 국가에 의해 뺏긴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수에즈 운하 건설은 비단 프랑스의 경쟁자였던 영국에 의해서만 방해받은 것이 아니었고 오스만 제국과 이집트 내부에서도 여러 진영으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후 실제 건설 과정을 보면 영국의 방해보다도 이런 내부의 반대가 수에즈 운하의 건설을 훨씬 크게 방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처럼 반대가 많았던 수에즈 운하 건설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유럽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지식인들은 카페나 살롱에서 당대의 현안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했는데 1860년대가 되자 수에즈 운하 건설에 동원되는 강제 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식자층 사이에서 일종의 유행처럼 돼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사이드 다음으로 이집트를 통치하게 된 이스마일은 곧 강제노동 문제가 유럽 사회 전체에서 자신과 이집트의 평판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있던 외교관 누바 파샤를 1862년 파리에 파견하기까지 했습니다. 1825년 아르메니아의 전통적인 외교관 집안에서 태어나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누바는 아랍어, 튀르키예어, 프랑스어, 영국어, 독일어를 포함해 8개 국어를 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기독교 신자여서 당시 유럽 엘리트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교육받은 젊은 엘리트답게 누바의 목표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따라 이집트의 근대화를 이뤄내는 것이었고 개인적으로도 근대화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파리에 도착한 그는 여러 모욕들을 경험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이 이집트에서 온 이 새로운 지식인이자 외교관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는 다음의 사례에서 대표적으로 엿볼 수 있는데요. 어느 날 누바는 수에즈 운하 회사의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사의 대표는 누바에게 직접 소리를 지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강제노동은 당신 나라에서 이미 있었던 것이고 이는 수에즈 운하가 설립되기 전부터 그러했다. 우리가 강제노동을 만든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용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단지 인류의 제스처로 당신들을 위해 그것을 폐지해 줄 수는 없다. 우리가 더 이상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 외교관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투였지만 수에즈 운하의 대표가 한 이 말에서 프랑스가 전략을 바꾼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점점 거세지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서 프랑스는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되 수에즈 운하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비용의 문제를 이집트에 전가하고자 했습니다.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보상 문제에 관한 재판을 열고는 프랑스의 대주주가 아니라 이집트의 정부가 강제노동을 없앤 이후 발생하는 재정적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집트는 1년 정부의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오로지 수에즈 운하 건설을 위해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이게도 애초 이집트 정부가 수에즈 운하 건설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목표가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바로 유럽의 은행들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의존도가 더욱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노동이 없어진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을 낳았습니다. 기존의 농민들을 강제로 투입할 수 없게 되면서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등으로부터 숙련된 노동자들이 이집트에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노동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를 벗어나서 일자리를 찾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물론 비용의 증가를 낳았고 이자가 이자를 낳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집트 정부는 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완성된 이후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결국 이집트의 통치자 이스마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에즈 운하의 지분 44%를 영국에 전부 팔았습니다. 즉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시작한 수에즈 운하 건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프랑스와 영국이 모든 과실을 획득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을 살아가는 이집트인들이 보기에 더 와닿았던 것은 이러한 지분의 변화보다도 실질적인 거리의 변화였습니다. 운하를 따라 160km 정도 되는 거리에 유럽의 대사관들과 유럽식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유럽의 사업가들과 유럽 국가들이 보낸 직원들이 상주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이후 1869년부터 이집트 내각을 이끌게 된 누바는 유럽 국가들의 압박에 기존의 법원이 아닌 특별 법원들을 세워야 했고 이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여러 국가들의 온갖 갈등은 이집트의 자체적인 법원이 아니라 이곳에서 해결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유럽인들이 이집트 정부가 하던 일까지 도맡아 하기 시작했는데 이집트인들이 법을 어기는데 유럽인들이 처벌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인들이 보기에 수에즈 운하는 근대화와 독립의 상징이 아니라 식민화와 유럽에 대한 종속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런 반발은 점점 이집트 사회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고 결국 1882년에는 이집트 장교들이 정부가 유럽에 이집트를 팔아넘겼다며 반란을 일으키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영국에서는 이집트가 완전히 독립할 경우 수에즈 운하에 관한 자신들의 지배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었고 영국은 이런 우려를 구실 삼아 이집트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점령된 이집트는 결국 1956년이 되어서야 다시 독립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에즈 운하 건설은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근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이 제대로 극복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근대화라는 애초의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가 탄생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